오지은의 시간은 5년 전, 남편 김상철이 세상을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다. 집 안의 모든 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사용하던 그대로였다. 현관에는 그의 구두가 다른 뒷굽을 보인 채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는 그가 늘 기대던 쿠션이 살짝 꺼진 채 자리를 지켰다. 이 집은 그녀에게 안식처라기보다는 만질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기억들로 가득 찬 거대한 박물관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 오지은은 그 박물관의 유일한 관리인이었다. 남편의 5번째 기일인 그날 아침도 그녀는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기름 냄새와 음식 익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텅 빈 집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 꼿꼿이 앉아 향을 피우자 매캐한 향냄새가 콧속으로 스며들며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훗날 내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사람과 선을 넘어버렸던 그 운명의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기리는 향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삶의 짓궂은 농담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검은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40대의 늠름한 모습 그대로였다. 당신 없는 5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그녀는 주름진 제 손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야속한 마음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딩동,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얼굴이 서 있었다. 왔어요, 민효 씨.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강민호였다. 그는 검소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친구의 아내를 대하는 눈빛은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따뜻했다. 재수 씨, 혼자서 힘들었겠네.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도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어서 들어와요. 민호는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제사상 앞에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상철의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지은은 그의 등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지난 5년 동안 민호는 단 한 번도 남편의 기일을 잊은 적이 없었다. 명절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고 가끔은 전화를 걸어 재수씨, 별일 없지? 하고 안부를 묻곤 했다. 지은에게 그의 존재는 남편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멀어져 갔지만 오직 그만이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녀의 곁에 남아주었다. 그의 방문은 그녀에게 있어 남편과의 연결고리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는 하나의 익숙하고 안전한 의식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제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제사상 음식을 내려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남편, 상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벌써 5년이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친구. 술만 마시면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영업사원이라고 큰소리 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민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술버릇은 고약했지만 참 속정 깊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상철과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함께 낚시를 갔던 이야기, 술에 취해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혔던 이야기, 사업이 힘들어 함께 밤을 새우며 소주잔을 기울였던 이야기. 그들의 대화 속에서
상철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웃고 떠들고 화를 냈다. 지은은 이런 시간이 좋았다. 남편을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과 함께. 잠시나마 과거의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민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역시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묵묵히 듣고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다. 지은은 그가 고마웠다.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꾸준한 관심과 변치 않는 의리는 그녀가 5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내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의 존재는 텅 빈 이 집을 채워주는 유일한 온기였다. 물론 그 온기는 죽은 친구를 향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다. 남편의 기일이 지나가고 강민호가 다녀간 흔적처럼 남아있던 과일 향이 모두 사라지자 집은 다시 원래의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오지은은 익숙하게 그 침묵에 자신을 맞추었다. 외로움은 오래된 친구와도 같아서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그저 무겁게 어깨를 짓누를 뿐이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소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똑똑. 처음에는 무시할 만한 소리였다. 주방 싱크대에서 밤이 되면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고요한 새벽녘. 잠에서 깨었을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텅 빈 집이 흘리는 눈물 소리 같기도 했고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을 재촉하는 초침 소리 같기도 했다. 그녀는 몽키 스패너를 꺼내 끙끙대며 수도꼭지를 조여보려 했지만 굳게 녹이 세운 밸브는 여성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출장 수리공을 부르려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낯선 사람을 이 텅 빈 집에 들인다는 것이 꺼려져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남편 상철이 살아있을 땐 집안의 모든 고장은 그의 차지였다. 전구를 갈고 못을 박고 막힌 하수구를 뚫는 그의 넓은 등이 얼마나 든든했었던가. 그녀는 새삼 남편의 부재를 실감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호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다. 재수씨,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늘 그랬듯 괜찮다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 뒤로 전화기를 타고 그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 들어갔다. 똑똑. 무슨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어디 물세요? 민호의 예리한 질문에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의 불편함을 털어놓고 말았다. 그녀의 푸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민호가 잠시 후에 말했다. 내가 저녁에 잠깐 들를게요. 연장통 하나 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씨, 이런 사소한 일로 번거롭긴 상철이 살아있었으면 당장 달려가서 고쳐줬을 텐데. 친구인 내가 대신하는 게 당연하지. 저녁에 봐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배려에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작게 피어올랐다. 저녁 무렵 그는 정말로 낡은 연장통을 들고 나타났다. 길에 찾아왔을 때의 정중한 손님이 아니라 편안한 작업복 차림의 이웃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고 몸을 눕혔다. 재수씨, 거기 신문지 좀 깔아줘요. 바닥 더러워지니까. 네. 그의 지시에 지은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연장을 찾고
손전등을 비춰주고 땀을 닦을 수건을 건네주었다. 좁은 주방 공간에서 두 사람의 팔이 스치고 어깨가 부딪혔다. 그때마다 지은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얼굴을 붉혔다. 지난 5년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들 현우는 잘 지내죠. 그 녀석 어릴 때 우리 집에 와서 아빠보다 나를 더 따랐는데. 싱크대 아래에서 운걸거리는 목소리로 민호가 물었다. 그럼요. 이젠 장성해서 자기 식구 챙기기 바쁘죠. 민호 씨, 따님은요? 교사라고 하셨죠? 응. 아직 시집갈 생각은 없는지 맨날 학생들 이야기만 해. 그래도 속은 깊은 딸이야.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자식들 이야기로, 그리고 각자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는 요즘 소일거리로 등산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그녀는 새로 생긴 동네 빵집의 식빵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사이에 둔 대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두 사람이 나누는 평범하고 따스한 대화였다. 지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너트를 풀기 위해 애쓰는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굳게 담은 입술, 힘줄이 선 굵은 팔뚝. 그것은 남편의 친구 강민호가 아닌 그저 강민호라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집에 울려 퍼지는 둔탁한 연장소리. 그의 낮은 신음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멈춰있던 이 집에 다시 생명이 깃드는 소리처럼 들렸다. 얼마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낡은 부품이 교체되었다. 자, 이제 물 틀어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수도꼭지를 틀자 시원한 물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나왔다. 지긋지긋하던 물방울 소리가 완벽하게 멈췄다. 어머나 고쳐졌어요. 지은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민호는 싱크대 아래에서 몸을 빼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은 온통 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 어떤 때보다 든든하고 멋있어 보였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배고프네. 그는 무심한 척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제사 음식이 아닌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더 이상 집요하게 신경을 긁던 물방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이 조용히 식사를 하며 내는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그 빈자리를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수도꼭지가 고쳐진 날 이후 강민호의 방문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와 같은 소박한 핑계를 대며 지은의 집을 찾았다. 때로는 그가 좋아하는 찐빵 한 봉지를, 때로는 그녀가 좋아할 것 같다며 사온 작은 국화 화분을 들고서였다. 처음에 어색해하던 지은도 점차 그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남편의 친구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먹고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깊어진 것은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저녁을 먹고 나면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네 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는 조용한 산책로에서 그들은 비로소 각자의 진짜 속내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집사람은 참 잔소리가 심했어. 어느 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지. 그런데 그 소리가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그의 쓸쓸한 고백에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우리 남편은 정반대였어요. 과묵하고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가끔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벽이라도 있는 게 나았어요. 이젠 기댈 벽조차 없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상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아주 강하게 연결해 주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하나로 겹쳐졌다. 지은은 그 그림자를 보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함을 느꼈다. 그렇게 그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죽은 친구의 아내와 남편의 친구로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외로운 섬이었던 서로를 발견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연민과 따스함이 담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이 깊어질수록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죄책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민호와 함께 웃고 떠들다 혼자 남게 된 밤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과 마주해야 했다. 사진 속 상철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질책처럼 느껴졌다. 상철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그녀는 사진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곧바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졌다. 이 집은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감히 이곳에서 다른 남자와 웃음소리를 채우고 있었다. 스스로가 불경하고 더러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민호 역시 비슷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죽은 친구의 아내에게 연정을 품는다는 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우정과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은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하늘에서 보고 있을 상철의 얼굴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아들 현우가 예고 없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마침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 평상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던 민호와 마주쳤다. 아저씨, 와 계셨네요. 현우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 시선은 단순한 손님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적인 공간에 나타난 낯선 남자를 향한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민호가 돌아간 후 현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 강아저씨 자주 오시나 봐요. 그냥 근처 지나가시다가 가끔 들르셔. 지은은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그 모습이 현우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러세요? 그래도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좀... 아저씨도 혼자시고 어머니도 혼자신데 남들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은의 가슴에 박혔다. 남들 보기.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다. 그녀의 행복은 아들의 눈에조차 보기 좋지 않은 것들로 비치고 있었다. 현우가 돌아간 후 지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들이 앉았던 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쓸어보았다. 아들의 의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의 침묵, 달라진 시선은 비단 그녀와 민호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들을 향해 의심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써 가꾸기 시작한 작은 행복의 정원에 차가운 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아들 현우가 다녀간 후 오지은의 집을 감싸던 조용한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아들의 의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박힌 가시가 되어 강민호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민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다. 회의 중이라는 핑계의 문자를 보내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둘러댔지만 결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아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며칠 뒤 현우는 이번에는 혼자 작정한 듯한 얼굴로 다시 집을 찾아왔다. 그는 아내나 아이도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마주했다. 지은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거실 벽 중앙. 남편 상철의 큼지막한 사진이 두 사람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제가 다녀간 뒤로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솔직하게 여쭈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어머니, 강 아저씨랑 대체 무슨 사이세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무슨 사이라니? 너도 알잖니? 네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시고 그냥 나를 걱정해서 챙겨주시는 것뿐이야. 걱정이요. 현우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두 분이 저녁마다 같이 산책하시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아저씨가 어머니 집에 수시로 드나드는 것도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아세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야. 외로운 나한테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분은 아빠 친구시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건 아니죠. 어머니, 어떻게 아빠 친구분이랑 이건 아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아들의 말이 망치가 되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의 시선이 저절로 남편의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 상철의 온화한 미소가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비웃는 차가운 조소처럼 보였다. 사진 속 그의 입술이 달싹이며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어머니가 외로운 거 알아요. 힘드신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저더러. 죽은 아버지 친구랑 썸 타는 어머니를 둔 아들이 되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 썸 타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들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변명은 남편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과부라는 사회적 통념과 아들의 실망감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가 민호와 함께 나누었던 순수한 교감과 위로는 한순간에 주책이자 배신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현명하게 처신하시리라 믿어요. 현우는 차갑게 말을 맺고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지은의 심장을 후려쳤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남편의 사진만 올려다보았다.
이제 사진 속 남편의 침묵은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겁고 질책 가득한 침묵이었다. 액자 속에서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들의 목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그녀를 향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배신자! 무그러운 줄 알아야지. 선을 넘지 마.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더욱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의 성은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폐허 속에서 사진 속 남편의 감시 아래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들 현우가 폭풍처럼 다녀간 후 오지은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 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렸다. 집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감시하는 냉혹한 판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아들이 남기고 간 잔인한 말들을 곱씹었다. 아버지 이름의 먹칠. 그 말은 독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녀는 강민호와의 모든 순간을 되감아 보았다. 그의 따뜻한 위로, 다정한 미소, 함께 걷던 산책길의 고요함. 그것들은 그녀의 메마른 삶의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말처럼 부끄럽고 죄스러운 썸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그녀를 상념에서 끄집어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다시 울렸고 이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수 씨, 안에 계세요. 저예요. 강민호,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다시 차올랐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호는 어둠 속에 넋을 잃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핏기 없이 하얀 얼굴, 퉁퉁 부은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재수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는 걱정스럽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마자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을 울던 지은은 잦아드는 흐느낌과 함께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리가 틀렸대요. 민호 씨. 그녀는 띄엄띄엄 아들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이야기,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아들의 원망, 그리고 자신이 남편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끔찍한 죄책감까지. 나는 남편을 배신한 나쁜 여자예요. 당신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녀의 자책 섞인 절규를 듣는 민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지난 몇 달간 친구의 아내를 챙긴다는 명분 아래 실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그녀에게서 위안을 얻었던 스스로의 이기심이 비수처럼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친구의 아내라는 안전한 울타리 뒤에 숨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을 뻗어 흐느끼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것은 이전의 그 어떤 접촉과도 다른 명백한 남자로서의 손길이었다. 놀라 고개를 든 지은은 그의 불타는 듯한 눈빛과 마주쳤다. 윤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재수 씨가 아닌 그녀의 이름으로 불렀다. 내 말 좀 들어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에게 끌리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으며 마침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나는 더 이상 상철이 친구 자격으로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친구에 대한 의리, 남겨진 재수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친구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지은이라는 한 여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나도 기뻤고 당신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선, 바로 그 선을 그가 명확한 언어로 넘어버린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실을 감싼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은은 그에게 잡힌 자신의 손과 그의 진지한 얼굴, 그리고 그들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선을 넘어버렸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침내 넘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안도감이나 기쁨 대신 거대한 두려움과 혼란이 해일처럼 그들을 덮쳐왔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금지된 감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답을 알 수 없었다. 그저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강민호의 고백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도 같았다. 그의 진심이 만들어낸 파문은 오지은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켜 실타래처럼 꼬여버렸다. 고마움, 미안함, 설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끔찍한 죄책감.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으로 향했다. 남편의 친구, 죽는 순간까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그런 그와 자신이,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이제 그녀를 향한 서늘한 경멸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마치 네가 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은은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지은 씨, 민호가 애타게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보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상철 씨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비웃고 있다고요. 어떻게 남편이 가장 믿었던 친구와 내가,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아들 현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게 울렸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먹칠이다. 죽은 남편의 얼굴에. 그리고 그의 우정에 먹칠을 하는 끔찍한 배신 행위였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잠시나마 느꼈던 행복감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의 무게가 되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가 느꼈던 온기는 죄의 온기였고 그녀가 느꼈던 위로는 금지된 위로였다. 그녀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속죄를 위해서. 지은은 결심한 듯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다. 안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지은 씨, 제발 이러지 마요. 내 말 좀... 여긴 상철 씨 집이에요. 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 집의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를 더 비참한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나가주세요. 여긴 상철 씨 집이에요. 그 말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어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그녀가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를 보았다. 자신의 고백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힘들게 했군요. 미안합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잠시 들어왔다가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다시 닫혔다. 그왕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세상도 함께 닫혀버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가 떠나간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집 안을 감싸던 정적은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을 가두는 감옥의 정막과도 같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이 집에서, 이 사진의 감시 아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배신감의 무게를 짊어진 채 홀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형벌이었다. 강민호가 떠난 후 오지은의 집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남편의 흔적이 깃든 신성한 침묵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처럼 그 침묵이 더 이상 아늑하거나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진공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그가 불쑥 내밀던 찐빵 봉지도 재수 씨 생각이 나서 샀다던 작은 국화 화분도 없었다. 그의 부재는 그녀의 일상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구멍을 남겼다. 그녀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남편의 앨범을 꺼내보고 그가 즐겨 입던 스웨터를 만져보며 과거의 온기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강민호의 얼굴이었다. 수도꼭지를 고치며 땀 흘리던 그의 옆모습. 그녀의 서툰 농담에 소리내어 웃던 그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고백하던 그의 아픈 눈빛. 과거의 기억은 이제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그와의 기억만이 생생한 컬러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존재가 아님을. 그녀는 남편의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민호라는 한 남자를, 그의 온기를, 그의 목소리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예전에는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던 물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가 완벽하게 고쳐놓은 수도꼭지는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완벽한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그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구원을 제 손으로 내친 것이었다. 이 집은 남편을 위한 신전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를 가둔 기억의 무덤이었다. 그리고 강민호는 그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열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신선한 바깥 공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문을 제 손으로 다시 닫아 걸고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는 길을 택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 그녀는 거실로 나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상철 씨, 당신이 정말 이걸 바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송장처럼 당신의 기억 속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기를 정말로 원했냐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더 이상 질책이나 감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처럼 보였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 걱정은 그만하고 제발 내 인생을 살아. 지은아, 가장 큰 배신은 죽은 사람의 기억을 잊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큰 배신은 죽은 사람을 핑계로 살아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한 순애보라는 이름 아래 실은 세상과 다시 부딪힐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을 숨겨왔던 것이다. 아들 현우의 반대도 어쩌면 그녀에게는 도망칠 좋은 핑계가 되어주었을 뿐이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 자신의 아픔까지 꺼내 보이며 진심으로 다가왔던 그에게 그녀는 가장 잔인한 말로 상처를 입혔다. 그의 마지막 표정이 미안하다고 말하며 돌아서던 그의 축 처진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자신 같은 여자 때문에 상처받은 그가 다시는 자신을 쳐다보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이 기억의 무덤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는 없었다. 기억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다시 한번 온기를 느끼고 웃고 누군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해야만 했다. 과거의 망령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그를 위해 단 한 번의 용기를 낼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찾고 있었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오지은은 마침내 답을 찾았다. 답은 아주 명료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상철의 아내가 아닌 오지은으로서의 삶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집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한 듯 의자를 가져와 거실 벽 중앙 남편의 커다란 사진 앞에 섰다. 지난 5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닦고 바라보았던 이 집의 성격과도 같았던 액자였다. 그녀는 의자 위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액자를 벽에서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마치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기억의 무게처럼 그녀는 액자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쓰던 책상과 의자, 그가 읽던 책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책장 한가운데를 깨끗이 비우고 그곳에 남편의 사진을 정중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액자 옆에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만년필과 낡은 안경을 함께 놓아두었다. 지은은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상철 씨,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당신을 내 마음에서 지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나도 좀 살아야겠어요. 나 행복해져도 괜찮은 거죠. 하늘에서라도. 당신이 나를 응원해 줄 거라고 믿을게요. 그것은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과 나누는 마지막 작별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허락의 기도였다. 그녀는 서재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사진이 사라진 벽에는 그 자리를 증명하듯 희미하게 바랜 사각형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그 벽을 보는 순간 그녀는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감시의 눈이 사라지자 비로소 이 집은 박물관이 아닌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집이 되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남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차갑게 외면하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안에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그가 다시 물었다. 지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민호 씨, 저 지은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지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가 전화를 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한참 만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지은은 작은 용기를 얻었다. 민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그녀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잠깐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번에도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분명 망설이고 있었다.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져 지은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그러시죠.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지만 거절은 아니었다. 3시에 늘 걷던 공원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뚜뚜뚜.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지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해냈다. 가장 두렵고 어려운 첫걸음을. 마침내 내디딘 것이었다. 그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뒤에 숨어 울고만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선을 지어낼 용기를 낸 사람이었다.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먼저 도착한 것은 지은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집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약속을 위해 나선 길이었다. 불안감과 함께 설렘이 차올랐다.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민호의 모습이 보이자 지은은 저도 모르게
마른 입술을 죽였다. 오래 기다렸어요. 민호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은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민호 씨,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들 너무 미안했어요.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다 압니다. 아니요. 들어주세요. 지은은 그의 말을 막았다. 저는 남편에 대한 기억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제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틀렸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새로운 사랑이 옛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춥고 텅 비었던 제 현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였어요. 남편과의 추억은 제 마음속 소중한 곳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사랑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저를 위한 선물이고요.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는 거였어요. 민호는 말없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은 씨, 나는 당신의 과거까지 모두 존중하고 사랑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친구의 아내, 남편의 친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강민호와 오지은, 우리 두 사람의 관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이 아닌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현우를 마주하기로 했다. 지은의 집 거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은은 민호의 손을 잡은 채로 아들을 마주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의 결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현우야, 엄마, 강민호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 현우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 친구분이랑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이 아니야.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아버지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부였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살아있는 사람이란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갇혀 슬픔 속에만 살 수는 없어. 민호 씨는 지난 5년간 텅 비었던 엄마의 삶에 다시 웃음을 찾아준 사람이야.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현우 군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나도 자네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자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내 마음도 진심일세. 이건 자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현우는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다. 분노와 혼란이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슬픔과 외로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어머니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진정한 행복의 빛이었다.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아버지의 명예가 아니라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감옥에 어머니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한참의 침묵 끝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완벽한 이해나 축복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다.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 두 사람을 향해 열리는 순간이었다. 현우의 서툰 인정을 받은 후 지은과 민호의 시간은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다. 더 이상 남편의 지퍼는 지은을 가두는 박물관이 아니었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함께 끓이는 찌개 냄새가 배어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꿨으며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5년 동안 멈춰있던 지은의 세상은 민호와 함께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두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에 작은 단풍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민호가 흙을 파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묘목을 옮겼다. 단풍나무는 계절마다 색이 변하잖아요. 흙을 다독이며 지은이 말했다. 우리의 삶처럼요. 지나간 봄의 푸르름도 아름다웠지만 지금의 가을빛도 참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민호는 흙 묻은 손으로 지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다가올 겨울의 흰 눈마저도 따뜻할 겁니다. 그 단풍나무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증표가 되었다. 과거의 추억을 존중하되 현재의 행복을 가꾸고 미래의 변화를 함께 맞이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집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어깨에 기댄 지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의 그늘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따스한 온기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지며 고요한 황혼 속으로 스며들었다. 화면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사랑에 정해진 한계선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떠나간 이를 위해 기억 속에 사는 것만이 그를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어쩌면 남겨진 이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야말로 떠난 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